사피엔스는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는 종이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만이 복잡한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구를 지배하는 호모 사피엔스는 약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사피엔스는 그저 여러 인간 종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에는 사피엔스 외에도 네안데르탈인, 호모 에렉투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등 다양한 인간 종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사피엔스만이 살아남아서 현재까지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피엔스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것이 바로 인지혁명입니다. 인지혁명은 약 7만 년 전 사피엔스의 뇌가 특별한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사피엔스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 혁명은 인간의 두뇌 구조 자체가 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 상징적인 사고, 복잡한 언어, 집단 협력이 가능해졌습니다. 사피엔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어였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단순한 신호체계를 넘어서서 상상적인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피엔스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 사자가 있다는 단순한 경고보다 사자는 부족의 영혼을 지켜주는 신이다 와 같은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화, 종교, 문화, 법, 경제 등 인간 사회의 핵심 요소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언어의 발전 덕분에 사피엔스는 큰 집단을 형성하고 협력하는 능력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소규모 가족 단위로 살아갔지만 사피엔스는 수백, 수천 명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허구를 믿는 능력 덕분에 사람들은 공동의 신념을 갖고 단합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종교, 돈과 같은 개념이 바로 이러한 집단적인 믿음에서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사피엔스가 다른 인간 종을 압도하고 지구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피엔스는 7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 유라시아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인간 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결국 네안데르탈인을 비롯한 모든 경쟁자를 멸종시켰습니다. 사피엔스가 승리한 이유로는 사냥이나 도구 제작, 전략 수립이 뛰어나서 유연한 협력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집단을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피엔스는 지구의 모든 대륙으로 확산되었고 현재 유일한 인간종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인지혁명 덕분에 사피엔스는 언어, 종교, 예술, 법, 그리고 경제 시스템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이어졌고 오늘날의 문명을 만드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가, 기업, 돈과 같은 개념도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허구를 공유하면서
거대한 사회를 유지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단순한 물리적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 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개념들이 진짜인가? 아니면 단순한 상상인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합니다. 사피엔스는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정리해보면, 사피엔스는 본래 특별한 존재는 아니었다. 하지만 인지혁명을 통해 복잡한 언어, 집단 협력, 허구적 사고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덕분에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 등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전 세계를 정복했다. 오늘날의 문명도 바로 이 인지혁명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졌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리적 현실뿐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과 믿음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말한 역사의 진로를 형성한 세 개의 혁명 중에 인지혁명 다음으로 농업혁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약 1만 2천년 전 시작된 농업혁명이 어떻게 인류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알아봅니다. 우리는 흔히 농업이 인류에게 유익한 발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발 하라리는 농업혁명이 인류에게 꼭 긍정적인 변화만을 가져오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농업혁명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약 1만 2천년 전 인류는 기존의 수렵 채집 생활에서 벗어나 특정 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농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인류는 자연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떠돌아다녔지만 농사를 통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인류에게 더 나은 삶만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유발 하라리는 농업혁명이 오히려 인류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수렵 채집인들은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노동을 하면 충분한 식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새벽에서 해질 때까지 일해야 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농업혁명은 인류를 혹독한 노동에 묶어두는 덫이 된 것입니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다양한 과일, 채소, 고기, 생선을 섭취했는데 농경 사회에서는 주로 밀, 보리, 쌀 등 특정 작물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영양 불균형과 질병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농업혁명은 더 많은 식량을 생산했지만 개개인의 건강에는 반드시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또 농업은 인구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수렵 채집 시대에는 출산 간격이 길었고 아이를 적게 낳았습니다. 그런데 농경사회에서는 식량이 증가하면서 인구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로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또 더 많은 노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불평등해지고 계급과 소유 개념도 등장하게 됩니다. 전쟁과 갈등도 증가해서 정착지가 많아지면서 영토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농업혁명은 인류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농업혁명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농업으로 인해
내 땅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며 살았지만 농경 사회에서는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부를 축적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계급이 발생했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 변화가 오면서 가부장제가 등장하였습니다. 또 소유를 지키기 위한 법과 질서, 군대도 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농업혁명은 사회적 불평등을 낳고 계급을 만들어냈습니다. 농업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마을을 이루고 결국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잉여 식량이 생기면서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짓지는 않아도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치, 종교, 전쟁 등 다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도시와 문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농업혁명은 결국 국가와 문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농업혁명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발 하라리는 농업혁명이 반드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농업 덕분에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과 기술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간의 삶이 반드시 더 행복해진 것은 아닙니다. 농업혁명은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동시에 많은 희생을 요구한 혁명이었습니다. 농업혁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농업혁명은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인류는 더 많은 식량을 얻었지만 더 많은 노동과 질병, 불평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 도시, 문명,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가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농업혁명은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꾼 양날의 검과 같은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현대 문명은 정말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든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와 부족들이 점차 하나로 통합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전 세계가 연결된 글로벌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인류는 각기 다른 부족과 문화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양한 집단이 하나의 세계로 통합되었을까요? 유발 하라리는 세 가지의 주요한 힘이 인류를 하나로 묶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경제적으로는 무역과 돈, 정치적으로 제국의 확장,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종교와 이념을 듭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인류 통합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돈은 가장 강력한 통합의 도구였습니다. 초기 인류는 물물 교환을 했지만 거래가 불편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통된 가치의 매개체, 즉 돈이 등장했습니다.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이 사용되다가 나중에는 지폐와 신용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돈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여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돈을 신뢰하는 한 사람들은 서로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즉, 돈은 서로 다른 문화와 국가를 연결하는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16세기 이후 자본주의는 인류 통합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상인들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는 세계 경제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경제와 금융 시스템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제국의 확장은 인류를 묶어준 정치적 연결고리로 볼 수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제국이 인류를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제국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여러 민족과 문화를 하나의 정치 체제 아래 묶는 역할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최초의 다문화 제국으로 다양한 종교와 언어를 포용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정복한 지역의 법과 행정을 제공하여서 다양한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중국의 한 제국은 중앙 집권적 통치와 공통된 문자로 국민을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제국은 강제적인 방식이지만 인류를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국이 남긴 문화와 행정 시스템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의 국가들도 제국이 남긴 행정, 법률, 도로망, 언어,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제국의 확장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인류 통합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요소로 인류를 묶어준 문화적 연결고리는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류를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신념 체계 중 하나였습니다. 공통된 신념이 있으면 사람들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지역마다 작은 부족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보편적인 종교가 등장했습니다. 불교는 모든 인간이 해탈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인류가 평등하다는 개념을 제공했습니다. 이슬람교는 하나의 신 아래 모든 신자가 형제라는 믿음을 확산하였습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국경과 문화를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또 종교는 정치와 결합하면서 더 강력한 통합 도구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유럽 전체가 기독교 세계로 통합이 됩니다. 이슬람 제국이 사리아, 즉 이슬람법을 도입해서 다양한 지역을 하나의 체계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종교는 단순한 신앙을 넘어서 인류를 하나로 통합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돈, 제국, 종교라는 세 가지 힘이 인류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충돌과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현대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통합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통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갈등이 존재합니다. 미래에는 어떤 방식으로 인류가 통합하게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역사의 진로를 형성한 세계의 혁명 중에서 세 번째 과학혁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항상 인류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발 하라리는 과학혁명이 500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과정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학혁명은 왜,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부터 과학혁명의 기원,
주요 특징 그리고 결과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혁명이란 자연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혁명은 16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어서 현대까지 지속되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세계는 종교적인 믿음, 전통적 권위에 의해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혁명 이후에는 기존의 지식을 의심하고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진실을 찾는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과학혁명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인류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과학혁명이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태도를 꼽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명에서는 자신들이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과학혁명 이후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고 또 이를 탐구해야 한다는 태도가 확산되었습니다. 즉, 과학은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그런 깨달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학혁명의 핵심 요소로 우선 지식을 의심하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탐구하는 태도를 줄 수 있습니다. 또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세계를 이해하는 수학과 기술의 발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기업이 과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과학과 경제, 정치의 결합을 들 수 있습니다. 과학혁명의 대표적인 특징은 새로운 사고방식입니다. 기존의 종교적 설명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사실을 검증하려는 태도가 확산되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지식은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험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고 말합니다. 이는 이성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과학혁명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과 연구 방법을 확립한 사건이었습니다. 천문학과 물리학의 발전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혁신적인 이론, 지동설을 제시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사용하여서 천문학 연구를 발전시킵니다. 아이작 뉴턴은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였고 근대 물리학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과학자들의 연구는 기존의 신학적 세계관을 뒤흔들었으며 과학적 방법론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도 살펴보면 안톤 판 레유에녹은 현미경을 발명하여서 미생물을 발견하였고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발표합니다. 이로써 생명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루이 파스테르는 세균 이론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게 됩니다. 이렇듯 과학적 연구가 직접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과학혁명은 물리학뿐만 아니라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과학혁명이 단순히 연구실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와 결합하면서 더욱 강력해졌다고 말합니다. 국가와 기업은 과학이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과학을 이용해서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었고
이를 바탕으로 제국을 확장했습니다. 18, 19세기 유럽 국가들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서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항해기술과 지도를 이용해서 세계 해양을 장악했습니다. 이처럼 과학혁명은 단순한 학문적 변화가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도구로 활용되었고 세계 질서를 바꾸었습니다. 과학혁명의 결과로 우리는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컴퓨터혁명, 정보혁명 등 모든 혁신의 근원은 과학혁명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을 연장하고 우주 탐사,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등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과학의 발전이 가져온 윤리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핵무기, 환경오염, 인공지능의 부작용 등 과학이 가져온 문제들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이용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지만 파괴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